네, 잘 주셨습니까? 자, 이번 시간은 매도 청구권이에요. 매도 청구권. 자, 개발 사업을 하려고 땅을 이렇게 매입을 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려고 그래요. 분양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여기 땅을 팔지는 않습니다. 땅은 시가로 한 1억 정도 되는데 한 10억을 요구해요. 그러면 이 10억을 주고 사업해서는 이 사업 이윤이 남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요, 약간 공익성이 있어요. 나름. 어떤 공익성이 있냐면 국민들의 주거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공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용에 버금가는, 수용과 거의 효과가 똑같은 매도 청구권을 주는 거예요. 청구권을. 팔아라 하는 거죠. 뭐에? 시가에. 시가에 팔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매도 청구권이 없다면 이런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사업은 절대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공익을 위해서 이런 권한을, 아주 큰 권한을 주는 거죠. 자, 이걸 아무렇게나만 할 수는 없고요. 조건이 있어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가능하고요. 이 얘기는 건축법에서는 매도 청구권을 가지기가 어렵죠.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이런 공익성을 인정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공적 자금도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가능하고, 그리고 시가로 해야 돼요. 무턱대고 싸게 매입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적어도 3개월 이상 협의는 해야 돼요.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매입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 대상입니다. 대상. 자, 어떤 걸 대상으로 매도 청구를 하느냐. 95% 이상을 소유했대요. 95% 이상을 소유했대요. 이런 경우에는 이 나머지 5%에 대해서, 5%도 안 되죠, 이상이니까. 자, 나머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나머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95% 미만이래요. 미만을 소유했다면, 이건 미만인 경우에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에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아닌 경우라면 공동사업 주체가 하는 경우고 95% 이상 소유한 경우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미만이라는 얘기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됐겠죠? 이 지정 10년 전부터 소유했다면, 이건 이 사람들은 투기를 목적으로 소유한 게 아니죠. 그냥 예전부터 쭉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소유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리모델링이래요. 여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아버지가 소유를 하고 있었다가 한 5년 소유하고 있다가 돌아가셔서 자녀에게 상속이 됐어요. 그리고 자녀가 또 한 5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합산이에요. 합산. 당연한 얘기지만 혹시 시험에서 지문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언급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리모델링이에요. 리모델링에서 동의를 안 했어요. 동의를 받아야 되죠. 3분의 2 소유자의 3분의 2 의결권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죠. 각동 과반 이상. 자, 근데 동의를 안 했어요. 미동의자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소유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리 연락처를 찾아도 알 수가 없어요. 그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일간신문에 공고를 합니다.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요. 그리고 나서 30일이 지나면 매도 청구 대상이 돼요. 청구 대상이 돼요. 근데 이 사람한테 이 시가로 돈을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공탁을 합니다. 법원에 공탁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죠. 이 사람은 돌아왔을 때 자기 집은 없어지고 공탁금만 들어와 있을 거예요. 깜짝 놀라겠죠. 이게 매도 청구의 대상이에요. 자, 그 다음 수용 한번 알아볼게요. 수용. 이건 좀 지우고, 주택법에도 수용이 없진 않습니다. 수용이 있어요. 수용이에요. 수용은 아무한테나 주지 않고요. 국민주택을 짓는 경우에만 수용을 해줘요. 또 이 국민주택을 짓기 위한 대지 조성 사업에도 수용을 줍니다. 그러면 사업인정고시는 사업 시행계획 승인 받았을 때요. 얘는 승인 받았을 때 사업계획을 승인 받았을 때 사업인정고시로 의지해 주고요. 그 다음 재결 신청은 원칙이 뭐였죠? 재결 신청은 원칙이 1년 이내였어요. 원칙이 1년 이내인데 여기서는 사업기간 내 재결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 정도만 수용은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외에 사업을 또 잘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주는데요. 그 중에서 국공유지 우선 매각 인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개발자, 그러니까 건설사 입장에서 대부분 다 뭐 건축법으로 하고 주택법은 회피하는 것 같은데, 주택법은 주택법 나름대로 장점이 있어요. 공적자금을 지원받을 수도 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국공유지를 우선해서 살 수 있거나 또는 임대받을 수 있어요. 제목을 정하자면 국공유지 우선 매각 그리고 임대. 자, 국가나 지자체는요, 자, 국민주택 규모로 짓는데, 국민주택이 아니고요, 국민주택 규모의 건축을 하겠대요. 그리고 이 국민주택 규모 조합, 그 다음 조합이 하는 경우, 그 다음에 국민주택과 조합이 건설하는 대지, 이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국공유지를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요. 국공유지니까 굉장히 저렴하겠죠. 근데 이렇게 저렴한 땅을 나라로부터 매입을 한 뒤에 사업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2년 이내 착수를 안 해요. 착수를 안 하면 환매해버립니다. 환매. 다시 사오는 거죠.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을 했다면 계약을 취소하겠죠. 환매하거나 계약을 취소해버립니다. 국공유지니까요. 자, 그 다음 채비지예요. 채비지도 우선해서 좀 받을 수가 있어요. 채비지 어디서 나왔죠? 이게 도시개발법에서 나왔어요. 도시개발법에서 사업 시행자가 시행을 하다 보면 비용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남겨둔 땅이에요. 이거 나중에 팔거나 아니면 자기가 건물 지어서 분양해가지고 그 수익금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거죠. 이런 채비지인데, 이 채비지를 국민주택 용도로 쓰겠대요. 그러면 채비지를 우선해서 매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여러 명이 있어요. 받고 싶은 사람이. 그럼 경쟁이 입찰이죠. 경쟁 입찰에서 여러 사람이 없으면 그때는 뭐 이제 수의계약이죠. 수의계약이고. 자,
환지였어요. 이게 채비지가 환지. 근데 환지 계획을 짜기 전이에요. 자, 어디를 채비지로 정할지 정해지기 전이란 얘기죠. 그 전이라면, 자, 땅을 주는데, 이거를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주고, 여기에 200세대, 여기 300세대, 여기 뭐 한 100세대, 이렇게 줘서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쓰기 어렵죠. 그래서 환지 계획 전이라면, 하나의 대지로 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의 대지로. 이렇게 조각 내지 말고 하나의 대지로 공급해라,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다 임의사항이고요. 중요한 건 얘는 의무사항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 가격은요. 가격은 감정가예요. 감정가인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임대주택을 짓겠대요. 임대주택. 그러면 조성원가로 조성원가 기준으로 할 수도 있어요. 조성원가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아니, 조성원가면 조성원가지 왜 조성원가 기준이냐. 자, 경쟁입찰할 때 최초 가격을 조성원가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성원가 기준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국공유지 우선 매각이나 채비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택을 더 활성화시키는 거죠. 공급을 더 활성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으면 다음은 이제 사용검사를 살펴볼 거예요. 사용검사. 자, 책을 보시면요. 4번 파트에 주택의 건설, 주택의 감리 및 사용 검사, 공업화 주택의 인정 등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건설업자가 아니고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학습하는 거기 때문에 이 출제의 경향은 공인중개사가 알아야 되는 내용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대부분 건설사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조합이나. 그래서 이 내용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래서 빼기로 하고요. 다만 사용 검사에 대해서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 검사는 누구한테 받아요? 사용 검사는 시군구예요. 시군구에게 사용 검사를 받습니다. 자, 예외가 있어요. 예외로 국장이 사용 검사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국가가 했거나 또는 주택공사가 했거나 또는 국장이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가 있겠죠. 국장 승인. 이 경우에는 국장이 사용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사업지가 분할했어요. 여러 공구로 분할했다면 공구별로 할 수 있겠죠. 1공구 먼저 했으면 1공구 끝난 대로 먼저 사용검사하고 그 다음 공구 사용검사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동별로도 할 수 있어요. 동별로도 사용검사를. 자, 어떤 경우에 동별로 하냐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조건부 승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조건부 승인의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아직 대지 조성이 미흡한 거예요. 그러면 동은 먼저 끝났겠죠. 그 해당 동은 먼저 사용검사를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입주자를 분할 모집했어요. 입주자 분할 모집. 이 경우에도 동별로 사용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사용 신청을 했어요. 사용검사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사용검사 통보를 하겠죠. 사용검사 통보는 15일 이내예요. 15일 이내. 15일 이내. 자, 숫자는 15일 이내 정도는 기억해 주시고요. 그 사업계획 승인은 60일 이내 해주게 돼 있어요. 60일 이내. 그 차이가 있으니까 그 차이점. 이거는 사업계획 승인. 계획 승인. 여기까지만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딱 한 번 시험에 나왔던 건데
또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한번 나왔던 거니까 짚어드리긴 할게요. 자, 사업 주체가 사용검사 신청을 해요, 원래. 근데 파산 난 거예요. 파산 또는 뭐 부도 났어요. 그래서 사업 주체가 사라진 겁니다. 입주자들은 남아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시공 보증사가 있겠죠? 이때 시공 보증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시공 보증사가 대신 사용검사 해가지고 일을 마무리하게 돼 있는데, 이 시공 보증사도 부실해서 파산이나 부도가 났어요. 거의 이런 경우는 IMF가 아니라면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이렇게 시공보증사가 파산 또는 부도가 났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에서 입주 예정자끼리 이제 대표자를 정했겠죠. 여기에서 시공사를 정합니다. 정해서 마무리 공사는 해야죠. 마무리 공사하고 그러고 나서 사용 공사를 받으면 돼요. 시험 낼 게 없었나 봐요. 이걸 시험으로 내다니. 예. 그래서 시험에 한번 나왔으니까, 한번 나왔던 거는 또 다시 제출될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 정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사용 시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용 시기. 사용 시기는 당연히 사용 검사 받고 나서겠죠. 사용 검사 후에 이제 비로소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예외가 있습니다. 임시 사용 승인을 받는 거예요. 임시 사용 승인을 받는 거예요. 임시 사용 승인은요, 모든 공사가 끝나지 않아도 사용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자, 만약에 대지를 조성하는 공사였다. 그러면 어떤 특정 구획이 먼저 끝났다. 그러면 구획 끝난 거 먼저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었다. 그러면 어떤 동이 먼저 끝났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임시 사용을 먼저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주택 중에서도 공동주택이에요. 그럼 놀랍게도 세대별로 할 수 있어요. 공사 다 안 끝났는데 300호만 다 지었다고 사용검사, 임시 사용검사 받아서 먼저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사용검사는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다음에 설명드릴 내용은 주택의 공급에 대한 얘기예요. 자, 조합 모집이 아니고요, 입주자 모집입니다. 입주자 모집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분양을 얘기하는 거죠. 일반 분양. 자, 입주자 모집을 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돼요. 시공 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복리시설이 있어요. 근린생활시설 같은 거. 복리시설도 분양을 하죠. 아파트 바로 앞에 입구에 있는 근린상가, 뭐 슈퍼마켓이나 LG25, LG는 아니죠. GS25 이런 조그만 슈퍼마켓 같은 것들 분양하죠. 이런 걸 복리시설이라고 그러고요.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시군구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신고한다는 거. 차이가 나니까 시험에 지문으로 잘 나와요. 자, 그리고요. 승인을 받을 때는요. 승인 신청을 할 때는 마감 재료 목록표라고 있어요. 안에 내장 재료 무엇을 썼는지 마감 자재 목록표와 우리 모델하우스 같은 거 지으면 그 안에 동영상으로 촬영합니다. 어떻게 짓겠다고 일반 소비자들한테 알렸잖아요. 그걸 증거물로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승인 시에 첨부하게 돼요. 자, 첨부했다면 시군구는 2년 동안 보관을 하고요. 누군가가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공개하여야 합니다. 공개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마감자재 뭐 쓰겠다, 뭐 LG 걸로 쓰겠다, 뭐 어디 걸로 쓰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품귀 현상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이걸 납품받기가 어렵게 되는 경우, 이때는 입주 예정자한테 통지를 해야 돼요. 통지하고, 그리고 같은 질 이상으로 해야지 그것보다 나쁜 걸 쓰면 안 돼요. 같은 질 이상으로 납품을 해야 됩니다. 그럼 공공은 어떨까요? 공공이 사업주체면 신고 승인을 받지 않겠죠. 그럼 언제 마감 자재 목록표와 동영상을 제출하나요? 얘네들 제출을 합니다. 언제 하냐면 모델하우스 있죠? 우리가 모델하우스라고, 모텔이라고 썼네요. 죄송합니다. 모델하우스. 이걸 견본주택이라고 그래요. 견본주택 지을 때 이거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그 청약주택이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바뀌면서 시험에 안 나와요. 옛날에는 청약예금이라고 썼어요. 청약예금. 그리고 부금도 있었어요. 청약부금. 그리고 청약저축이 있었죠. 이 차이가 뭐냐면, 예전에는 청약예금이면 이게 민영주택 받을 때, 그리고 부금이면 민영주택 중에서도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 받을 때, 또 저축은 국민주택을 분양받고 싶을 때, 이때 드는 거거든요. 복잡하잖아요. 뭐 이런 걸 다 구분해서 받냐. 그래서 주택 청약 종합저축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구분이 없으니까 이제 시험에 낼 일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만. 여기까지 해서 주택 공급을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시장 관리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